자, 이번 시간에 행정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은 했었어. 진짜 벌은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야? 이미 과거에 저지른 의무 위반에 대해서 넌 벌을 받아야 돼. 벌 받고 그냥 끝내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행정벌의 개념에 중요한 단어가 뭐야? 첫째 줄, 의무 위반. 이거는 과거에 이미 저지른 의무 위반에 대해서, 자, 밑줄, 일반 통치권. 밑줄 하세요. 그러니까 대상은 과거 의무 위반. 그 다음에 국민한테 벌 주는 국가의 권력적 근거는 모든 사람에게 행사하는 국가의 권력을 일반 통치권이라고 그래. 우리가 이제 일권에서 그런 단어 배우지. 특정한 국민들 중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국가가 행사하는 권력을 특별 권력이라고 부른다면, 이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 행사하는 국가의 권력을 일반 통치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벌 주는 그 권력은 일반 통치권.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일종의 제재로서 부과하는 처벌을 행정벌이라고 한다. 자, 1번. 2번은 부연 설명. 이 행정벌은 1차적인 목적이 뭐야? 과거 의무에 대한 처벌이지만, 이렇게 벌을 준다고 정해놓으면 국민들이 벌 받기 싫으니까 잘 의무를 이행할 거다. 이게 이제 이 간접적인 목적, 그죠? 자, 넘어가세요. 자, 구별 개념에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징계벌, 이행강제금, 형사벌, 그죠? 이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징계벌 1번. 자, 징계라는 벌을 주는 거야. 누구한테? 예를 들어 공무원한테, 그지? 공무원이 뭐야? 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무를 위반하고 그러면 징계라는 벌을 줘. 응? 그게 징계벌이야. 이것도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벌을 준다는 점에서는 벌의 한 종류이긴 한데, 응? 그런데 행정벌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 자, 징계벌은 기억벌의 두 번째 줄. 자, 무슨 목적으로 벌 주는 거야? 일반 사회 질서 유지 목적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행정 조직 내부 질서 유지야. 응?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특별 권력 관계의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거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행정 조직의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 내부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벌이야. 그리고 셋째 줄 앞머리에 특별 권력을 근거로. 아까 특별 권력 얘기했지? 응?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을 모든 사람에게 행사하는 권력과 특정한 공무원들에게만 행사하는 권력. 응?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지. 특별 권력에 근거해서 관한 제재이다. 그리고 나서 니은번에, 자, 이렇게 행정벌과 징계라는 벌은 어떻게 돼? 벌 주는 목적도 다르고 벌 주는 권력도 다르고, 응? 대상자도 다르고 등등등등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야? 응? 니은번의 첫째 끝에 두 가지 벌을 같이 줘도 이중처벌 아니라는 거야. 병과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병과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두 번째 줄에 징벌이라고 나왔지? 교도소의 수감자. 응? 교도소의 수감자가 뭔가 의무 위반을 한 거야. 그러면 이걸 또 징벌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것도 넓게는 징계벌의 한 종류야. 공무원이 조직 내부의 의무를 위반했다 하면 징계라는 벌을 주지, 그지?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징계벌하고 두 번째 줄에 끝에 형사처벌이란다라고 하는데, 형사처벌을 줄이면 형벌인 거야. 응? 이 둘을 같이 병과해도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해야 돼. 이중처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됐어. 공무원이 됐는데 음주운전하다 적발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 공무원인데 음주운전하다 적발됐다. 응? 공무원이든 일반 시민이든 다 음주운전하면 안 되는 거야. 일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든 공무원이든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 벌을 받습니다. 그거는 무슨 벌이야? 행정벌. 근데 이 사람이 공무원이다? 그럼 그 근무지로 경찰이 통보를 해요. 그러면 그 근무하는 곳의 부서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람 음주운전했다고 징계벌을 준다고. 그래서 뭐 심하면 파면, 응? 아니면 뭐 감봉 이런 징계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미 똑같은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
재판받았고 벌금형 같은 거 나와서 그건 행정 형벌이라고 벌을 받았는데 그 행정벌을 부과받았는데 동일한 위반에 의해서 또 징계를 또 하면 이중으로 벌 주는 거 아니야? 그거는 동일한 위반에서 벌을 주더라도 벌 주는 목적, 권력적 기초, 성질 이게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건 이중 처벌로 안 본다 이겁니다. 두 가지 벌, 그죠? 그래서 이해되죠? 그래서 니은번의 핵심은 병과할 수 있다, 이중 처벌 아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은 내가 설명해야 될까? 이행강제금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건데 더더군다나 지금 법에서는 다 이행강제금이라고 이름을 도입을 해놨는데 학자들은 예전에 집행벌이라고 이름 붙인다 그랬지? 헷갈리게 진짜 벌처럼 오해되게 만들었어. 근데 집행벌이란 건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고 현재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어서 장래 의무 이행할끔 만들기 위해서 압박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돈이라 그랬지? 그래서 이건 초점이 장래 의무 이행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한 조치이지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지.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거고. 그래서 여기서도 성질이 다른 거는 둘 다 같이 부과해도 이중처벌로 안 본다. 이렇게 병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지. 이건 이미 공부한 거니까. 그리고 형사벌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 형사벌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형법에 각종 범죄가 범죄가 규정돼 있지? 살인죄, 강도, 절도, 다 있잖아. 형법이 정한 범죄를 저지르면 거기에 대해서 형법이 정한 벌을 주는 거 있지? 이게 형사벌이야. 아주 좁게 말하면. 그런데 뭐하고 이제 비슷하냐면 우리 형법에서 무슨 죄를 저지르면 징역형을 부과한다, 벌금형을 부과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우리 아까 도로교통법이라는 행정법에서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런 식으로 징역형 벌금형이 있어요. 그러면 둘 다 무슨 형법이 정한 범죄를 위반했다고 징역형 벌금형은 벌을 주고 또 음주운전했다고 도로교통법상의 징역형 벌금. 그러면 다 징역형 벌금이 이게 형벌이거든 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러면 이거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형법은 주로 어떤 행위를 처벌하냐면 우리가 딱 이름을 들으면 이건 반사회적인 행위,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그런 행위를 주로 형법이 처벌하고 있어.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그죠? 이런 걸 뭐라면 또 학문적으로 자연범이라는 용어를 써.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건 반사회적인 행위, 범죄 행위야, 처벌돼야 돼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주로 법에서 처벌하지만 행정법에서 주로 처벌하는 행위는 사람들이 반사회적인 행위라고 잘 쉽게 인식을 안 하는, 못하는 그런 행위들을 주로 법에서는 처벌하지. 예를 들면 도로에 트럭에다가 짐을 너무 많이 싣고 다녀. 그러면 이거 과적 운행했다고 또 벌을 주는데 이런 거는 사람들이 범죄 행위라고 그렇게 얼른 쉽게 인식을 못 하잖아. 지금이야 우리가 너무나 이제 강력하게 하고 또 많이 알려지고 사건 사고도 많이 나니까 음주운전을 범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입장이 있지만 불과 아마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음주운전을 범죄라고 잘 생각을 안 했어요. 예전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친구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됐다. 단속돼. 여러분들 친구 끊어? 나쁜 놈이야 진짜. 이렇게 안 하잖아 보통. 응? 아유 조심하지. 그거 하지 말아야지. 왜 그걸 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무슨 친구가 강도, 강간 범죄를 저지르다 그러면 안 만나지. 그거 끊지. 근데 이거 음주운전했다? 그렇다고 이걸 친구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인데 음주운전 행위가 그렇게 진짜 나쁜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했단 말이야. 응? 그런데 법에서는 이거는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법에서 처벌하잖아. 그러니까 좀 비슷하긴 하지만 형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주로 그냥 듣기만 해도 반사회적인 행위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자연범을 주로 처벌 대상으로 삼는데 반해 행정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법으로다가 사람들이 잘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식은 못하지만 법에서 이런 행위는 반사회적인 행위야, 이거는 이렇게 벌 받아야 돼, 규정을 해놓으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이거 하면 안 되는 범죄행위라고 느끼게 되는, 그래서 이거를 법정범이라 그래 학문적으로. 상대적이지만 행정법은 법정범이 법으로 정해놓으니까 이제 범죄행위가 되는 그런 행위를 주로 처벌하는 데 비해 형법에서는 자연범을 주로 처벌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차이는 있다. 근데 이게 되게 상대적인 차이야. 절대적인 차이는 아니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쯤 더 지나면 이미 벌써 많은 인식이 현재 있는데, 음주운전 행위는 뭐야?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아무 죄 없는 다른 사람까지 같이 죽이는, 그죠? 그건 살인행위처럼 우리가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정도로 지금 인식이 많이 변했죠. 근데 한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음주운전하면 진짜 천하의 나쁜 놈, 뭐 친구 안 해, 끊을 수 있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자연스럽게. 그러면 법정범이었던 게 자연범화 되죠, 시대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상대적인 거에 불과한 겁니다. 자, 시험에 거의 안 내니까 어디만 잘 공부하라 그랬어요 지금? 징계벌하고 그 부분만 잘 체크하면 되고, 뒤로 갑니다. 이제 행정벌의 종류 이렇게 나왔죠. 자, 우선 행정벌이란 건 행정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는 벌이죠. 근데 어떤 벌을 주느냐, 벌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형벌과 질서벌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행정벌의 종류는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행정형벌이라는 용어 참 잘 만들어냈잖아요. 뭐냐면 앞에 거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무슨 벌을 주는 거래? 형벌을 주는 경우를 행정형벌해. 그럼 형벌이란 게 뭐냐? 형벌이란 형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벌의 종류를 형벌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 외우지 말고 우리나라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벌의 종류가 뭐야? 제일 무거운 벌이 사형. 사형죄가 있어요. 사형, 그다음에 징역, 사람 신체를 가두는 거, 사형, 징역형, 또 금고형이라고 있어. 금고형, 그다음에 또 구류형, 그다음에 벌금형, 과료형, 몰수형, 자격상실형, 자격정지형, 이렇게 총 9가지 종류의 벌을 정해놨어요. 자, 그러면 형벌이란 형법이 정하고 있는 벌의 종류를 가리키는데, 그렇다면 형법에서도 살인을 하면 사형 또는 2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사형, 징역이라는 벌을 정해놨지, 형벌. 근데 우리 행정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하면 음주운전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법에서도 위반하면 형법이 정하고 있는 벌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정해놓은 경우에다 그런 걸 행정형벌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놓고 그러면 두 번째 줄까지 그럼 특별히 외울 건 없어. 다만 여러분들이 거기 형벌의 종류를 가로 속에 내가 쭉 써놨지? 외우진 말고. 다만 유의해야 될 거, 과료라는 단어 하나 미쳤죠. 과료. 첫째 줄 맨 끝에 있지? 과료. 요거 일단 밑줄 쳐줘. 자, 그 다음에 쌍가로 2번 행정질서벌이라고 있지? 학문적으로 행정질서벌. 그리고 명칭이 뭐냐면 첫째 줄 끝에 과태료. 그러니까 과태료라는 명칭의 벌을 주는 걸 질서벌이라 그래. 비교적 경미한 위반 행위 했을 때. 그래서 우리 과태료 일상생활에서 많이 붙어있는 거 보는데 뭐가 스티커도 막 길거리에 붙여있기도 하고, 뭐 있지? 금연 교육에서 담배 피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그지? 응? 또 우리 집에도 개를 키우는데 공원에 이렇게 사는데 지금 거기서 개, 저 변을 봤는데 수고 안 하고 목줄 안 매고 하면 과태료가 얼마 이하의 과태료가 과태료 말 많이 들어보지? 또 여러분들이 아마 운전하는 사람 말고 앞으로 운전하게 돼서 운전하다 주차 위반하면 과태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자, 키워드 형법이 정한 형벌을 부과하는 벌이 아니라 과태료란 명칭의 벌을 부과하는 걸
질서벌이라고 합니다. 응? 그래서 과태료하고 위에서 말하는 과료하고는 구별해야 돼요. 과료라는 건 한자도 달라요. 다르고 과료는 벌금보다는 약한 거지만, 그러니까 5만 원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뭔가 납부하라고 벌 주는 게 있어요. 과료는 형벌, 과태료는 질서벌. 그리고 이제 거기 가볍게 읽고 지나가고 결국 이제 얼마나 보통 보면 그 사람이 뭔가를 한 행위가 사회에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느냐. 그러니까 그 위반 행위가 중한 정도에 따라서 사회에 해를 많이 끼치는 행위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보통 형벌을 주도록 규정하고, 그지? 비교적 경미하게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면 그거는 과태료라는 명칭을 벌을 줘요, 보통은. 그런데 거기 밑에 대법원 판례 보니까 어떻게 돼? 헌법재판소 결정이지. 결국은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여기다가 형벌을 부과하도록 할 거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거냐는 법을 만드는 입법자인 국회가 잘 보고 알아서 결정할 재량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쭉 읽어보면, 그지? 어떤 행정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을 때 이를 비교적 간접적으로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즉 경미한 위반 행위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이걸 심각한 사회 질서 위반 행위로 보고 형벌을 부과하도록 할 것인지는 결국 뭐래? 셋째, 기본적으로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자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결정할 입법 재량에 속하는 문제다, 그지? 뭐 특별한 건 없죠.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 살을 하나 더 붙이면, 아무리 입법 재량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미 1권에서 배웠듯이 재량권에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주차 위반했다고 사형, 그럼 이게 맞겠어? 주차 위반했다고 사형하면 그거는 우리가 소위 법 만들 때도 지켜야 되는 비례 원칙에 위반된 거야.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거지, 그렇지? 아니 주차 위반했다고 사형하려면 그러면 살인한 사람은 어떻게 돼? 그것도 동급, 그 정도의 동급으로 취급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자, 이건 여담이었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야, 국민한테 의무를 위반했다고 벌을 준대. 벌을 주는 건 강제로 불이익을 주는 거지? 강제로 국민한테 불이익 주는 건 반드시 법률 유보 원칙상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야, 그죠? 이미 행정법을 처음에 공부를 시작했던 사람이라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 국민한테 강제로 부리면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죠. 예. 근데 동그라미 2번을 중시합니다. 자, 행정벌 중에 행정형벌에 관해서는 통일된 법이 없어요. 근데 행정질서벌, 이거로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는 통일된 법이 있어요. 응?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2번 체크. 그 다음에 4번. 요거는 이제 우리 인천시가 정할 수 있는 벌의 최고 한도는 뭘까? 인천시가 만드는 조례라는 법으로 최고 정할 수 있는 법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형벌은 못 정해요. 징역, 뭐 인천시가 제정한 조례 위반했다고 징역형, 벌금형 이거는 못 정해요. 지금 현재 허용되고 있는 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질서벌인.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서 얘기하고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를 위반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정할 수 있는 벌은 질서벌인 과태료만이다. 그리고 액수의 한도는 1,000만 원 이하다. 자, 그 밑에 판례는 뭐 써놨나? 자, 그 밑에 판례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 무슨 단어 나오면 죄형 법정주의라는 단어가 나와요. 죄형 법정주의. 뜻이 뭐래? 국민들이 어떤 행위를 하면 범죄 행위가 되는지, 어떤 행위를 하면 죄가 되는 건지, 그리고 그 죄를 지으면 어떤 형벌을 받는지는 국회가 법률로 정해놔야만 한다는 원칙을 죄형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이 죄형 법정주의 원칙은 우리 절대 군주국가 옛날 시대상으로 따지면 절대 군주국가 시대에서 소위 법치국가 시대로 넘어오면서 세금 왕이 지멋대로 못 걷는다. 응? 시민들의 대표인 국회가 동의해줘야만 세금을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조세 법률주의라 그러죠. 세금 부과 징수하려면 국회가 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왕이. 응? 이거하고 그 옛날에는 절대군주의 왕이 지멋대로 사람 막 잡아다가 체포하고 처벌. 응? 막 잡아다 처벌했어. 이거 안 된다. 어떤 행위라면 죄가 되고 법률로 명확히 정해놔야 되고 그 죄를 지으면 어떤 벌을 받는지도 법률로 정해야 돼. 이게 죄형 법정주의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는 말도 나오죠. 응? 자, 결국 거기서 중요한 건 죄형 법정, 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건데, 자, 밑줄 쳐놨죠. 행정질서벌 입고로 과태료라는 벌은 형벌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과태료는 형벌은 아니잖아. 벌은 벌이지만 형벌의 종류에 속하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해도 돼?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응? 네, 그거 꼭 알아두고요. 자, 오른쪽 뭐라고 했어? 병과. 이제 병과라는 말 익숙하지? 위반행위는 하나의 같은 위반행위인데 어떤 벌도 주고 또 어떤 벌도 주고 두 개 벌을 같이 주면 되느냐? 자, 두 개 벌을 같이 주면 이중처벌이 되는 경우에 이중처벌이 되는 경우가 가장 확실한 건 하나의 위반행위인데 거기다가 벌금형, 그렇죠? 형벌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형벌을 이중으로 주는 건 절대 안 돼. 이중처벌이 돼. 근데 형벌과 형벌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게 아니면 다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1번 뭐였어요? 1번이 뭐야? 형벌하고 질서벌하고 이제 줄여서 압축해서 말하면 형벌과 질서벌을 병과해도 되느냐 이 문제 나오지? 그러니까 누가 뭘 위반행위를 했는데 그 동일한 위반행위에서 법에서 과태료, 질서벌도 부과하게 해놓고 또 뭐 벌금, 징역형 같은 형벌도 부과하도록 해놨다면 동일한 위반에서 두 가지 벌을 같이 주면 이중처벌이냐 아니냐가 문제된다는 거야. 응? 네, 여기에 결론은 어떻게 돼? 자, 다수설 얘기 나오고 다수설은 야 이거 병과하면 이중처벌이 된다.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이 많은데 다수설은 넘어가고 자 두째 줄 밑줄 헌법재판소. 자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헌법재판소는 어느 입장이래요? 헌법재판소는 어떤 입장? 자 양자가 뭐와 뭘이야? 형벌과 질서벌 응? 둘 다 부과한다면 그는 헌법이 금지하는 이중처벌 금지 정신의 배치 위반되어 국가의 입법 권한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입장이야? 가능하면 하나의 벌만 주도록 규정을 해라 이런 입장이에요. 응? 100% 반대는 아니지만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대법원은 어떤 입장이래? 그 밑에 대법원은 응?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와 형벌을 같이 부과해도 된다. 두 가지 벌은 목적과 성질이 다른 벌이래. 응? 둘 다 같이 부과해도 병과할 수 있다. 이 꼴은 뭐야?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응? 네. 꼭 공부해두고요. 응. 자, 그 밑에 판례는 자 제목이 뭐야? 쌍가루 2번은 행정벌하고 제재적 행정. 여기서 제재적 행정처분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영업정지 같은 거 있죠? 영업정지 처분. 응? 자, 이거 병과해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봐. 우리 여기에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 팔았다, 술 팔았다 걸렸다고 쳐봐. 여기 편의점에서 청소년, 즉 19세 미만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았다, 적발됐다. 그러면요, 첫째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같은 거 시킵니다. 이거 제재처분이에요. 행정상의 제재처분. 그거하고 별개로 시장이 고발해요. 그러면 경찰이 조사를 해요.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법이 무슨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천만 원의 벌금형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경찰이 수사한 뒤에 검찰로 넘겨요. 그 검찰이 맞다 인정하면 재판으로 넘기는 거야. 즉 기소, 형사재판 해달라고 재판 청구를 해. 기소. 재판이 열리면 법원이 재판해서 얘는 벌금형 몇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도록 한다.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무슨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그거는 별개의 벌이에요. 응? 따라서 자 행정벌과 영업정지 처분 같은 제재적인 행정처분은 성질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부과해도 이중처벌로 안 봅니다. 그럼 결론은 네. 다 이중처벌로 안 보는 듯한 취지예요. 응? 다 병과할 수 있다. 여러분 다 병과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응? 뭐만 안 된다 그랬어? 형벌과 형벌을 병과하는 거 안 된다고. 응? 동일한 위반에 의해서 이중으로 처벌하면 안 되는 건 그거예요. 자 밑에 결정을 읽고 봅시다. 자, 보라색 글씨 읽어봐. 형벌과 과태료인 질서벌을 병과할 수 있느냐? 근데 헌법재판소가 뭐라 그랬어요? 1번. 응? 자, 헌법 13조 1항은 뭐예요? 이중처벌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처벌이란 게 다 뭐야? 응?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형벌을 주는 걸 말하는 것이고 국가가 위반자에게 행하는 일체의 제재 조치나 불이익 처분이 다 그 이중 처벌하면 안 된다고 할 때 그 처벌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렇지만 다만 행정 질서벌인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 국가가 일반 통치권을 근거로 과하는 제재로서 형벌과 목적이나 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으므로 동일한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형벌과 아울러 과태료까지 부과를 한다면 그는 헌법이 금지하는 이중처벌 금지의 정신에 배치되어 국가 입법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마무리했죠. 이거 할 때마다 내가 언급하는 거. 판결문 끝말도 거지 같죠. 여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응? 여지가 있다는 거지. 응? 부정의 부정이라 여지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여지가 있다. 여지가 있다. 깔끔하게 마무리 지면 좋잖아. 근데 꼭 이런 식의 판결문. 응? 거지 같은 판결문. 요새는 많이 그래도 이렇게 안 합니다만 이게 일제시대의 잔재예요. 뭔가 이게 멋스러워 보이나? 그래서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가능하면 중복 처벌의 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능한 한 국회가 법을 제정할 때는 한 가지만 벌을 주도록 규정하는 쪽으로 하라라는 취지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거기 넘어와서 다음 페이지 우리 대법원은 뭐라 그랬나 보자. 자, 형벌과 과태료, 질서벌 병과해도 될까요? 했더니 대법원은 뭐래? 1번 읽어보자. 어떤 사람이 거주지를 옮기고 난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대. 응? 그래서 뭐 했대? 맨 처음에 과태료를 부과했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응? 그래서 이 사람 과태료를 냈는데 그걸 냈더라도 그 위에 뭐야? 또 형벌, 뭐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또 부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 일사부재리 원칙 이꼬로 이중처벌 금지 원칙하고 같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중처벌 금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이꼬로 두 가지 벌을 같이 병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대법원은 그래서 또 나왔어요. 2번도 읽어보면 질서벌인 과태료와 형사처벌 줄이면 형벌은 성질이나 목적이 다른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둘째 줄 과태료 2번으로 공부하세요. 2번. 응? 2번으로 결국 질서벌에 해당하는 과태료와 형벌은 성질, 목적이 다른 별개의 벌이기 때문에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먼저 부과해서 상대방이 과태료를 납부했더라도 그 후 다시 형벌을 또 부과한다고 해도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응? 2번이면 1번, 2번 똑같은 얘기니까 2번 중시하세요. 그러면서 실제 사례가 또 나왔어요. 여러분들 2번에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차를 새로 산다고 해보자. 그러면 차를 새로 이제 샀잖아. 그러면 사고 난 뒤에 뭐 해야 될까요? 자기 사는 시군구청에 자기 차량을 등록을 해야 돼요. 응? 그 등록하면서 또 세금도 내, 등록세도 내고, 그 해야 또 차량 번호판이 나와요. 그 번호판 붙여가고 다녀야 되는 거야. 응? 근데 우리 길 보면 차량 번호판 붙이지 않고 임시 번호판 같은 거 붙이고 다니는 차들 있지. 옛날에는 다 무슨 그 나무 판때기에다가 이렇게 뭐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이렇게 됐었는데, 요새는 또 나무 판때기 아닌 것도 있더라고. 자, 그게 이제 일단 그거부터 되지.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새 차를 사면 어디서 차가 많이 오더라? 경기도 평택, 뭐 화성 이런 데, 거기 이제 차 보관 창고에서 그 또 내가 가서 직접 차를 인수해서 갖고 올 수도 있는데, 보통은 또 이 차를 운반해주는 그 운전해가지고 차 주인에게 인도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 나는 내가 산 차는 예전에 누구한테 사면 자동차 영업사원한테 샀어. 그 영업사원이 나한테 딱 갖다 주기 전까지 뭘 다 했느냐? 그 사람이 몰고 왔고, 응? 근데 몰고 왔는데 그 사람이 차 공장에서 직접 몰고 온 것 같지는 않고, 그 우리 도로에 차량 큰 차에다 차 이렇게 싣고도 가잖아. 아마 그렇게 해서 아마 어디서 거기 그 영업사원 거기 영업장소까지 실어 왔는지. 근데 거기서부터는 그 영업사원이 몰고 우리 집에 온 거야. 근데 그 전에 내 차를 다 등록까지 한 거야. 내가 사는 시군구에 등록까지 해서 번호판까지 다 정식 번호판까지 붙여왔어. 나는 그냥 운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응?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요새는 그렇게 주로 그 서비스까지 다 해줘. 근데 예전에는 그냥 자기가 가서 직접 차를 운전해서 갖고 오든가, 아니면 이제 그걸 누가 하여튼 직접 도로를 운행하고 몰고 와야 돼. 그래서 인도를 받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근데 그 차가 도로에 운행하려면 여기 나왔대, 임시 운행 허가라는 걸 받아야 돼. 아직 정식 등록이 된 차가 아니고 정식 번호판이 나오기 전이니까 그 임시 운행 허가라는 걸 받아서 거기에 기간을 정해줬어요. 임시 운행 허가 기간. 응? 그 기간 내에 뭐 해야 돼? 이제 자기 관할 시군구에 가서 정식으로 차량 등록을 하고 번호판을 받아가지고 부착하고 다녀야 되는 거야. 응? 그러면 여기 읽어봐. 그러면 차량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차가 있어, 그지? 근데 이 사람 어떻게 됐어? 그 정해진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이 지났는데도 차량 등록을 안 한 채 그러고 운전하고 다니다가 적발이 된 거야, 그지? 그랬더니 법에 따라 어떻게 했어? 이 사람한테 지금 읽었듯이 과태료로도 부과했고, 또 뭐 했대? 뭐 형벌로서 벌금형 뭐 이런 거 재판해가지고 벌금형까지 부과했나 봐. 이중처벌이다 문제됐는데 결론은 이중처벌 아니다, 이게 결론인 거지. 왜 그렇대요? 응? 말하자면 거기 읽어보면 그 밑줄 2번 판례 셋째 줄,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기간, 임시 운행 허가 기간 범위 안에서 운행하지 않았을 때, 즉 기간이 지나서까지 임시 운행 정식 등록을 안 한 채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이 지나서까지 운행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뭐야? 해당 자동차가 등록이 된 자동차냐 아니냐, 등록했느냐 안 했느냐와 상관없이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이 지나서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운행했다고 주는 벌이라는 거야, 과태료는. 응? 그리고 별도로 부과하는 형벌은 등록을 안 하고 운행했다 그래서 무등록 운행이라고 해서 그건 또 별개 목적으로 주는 벌이기 때문에 두 가지 벌이 목적과 성질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벌 줘도 이중처벌이 아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응? 자, 사건 좀 이해했어요? 문제로도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는 형벌과 벌금, 징역 등 형벌과 영업정지 처분 같은 행정 제재 처분은 두 번째 줄에 뭐야? 자, 행정처분, 영업정지 처분 같은 제재적인 행정처분과 형벌은 벌 주는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법 위반 사실이 뭐야?
그 영업정지 처분 같은 거에 전제 사실이자 또 형사 처벌하는 법 규정 위반 사실이 두 가지가 다 될 때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별도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선고할 수도 있다. 두 가지 벌을 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이 예외적으로 형사소추 선행의 원칙을 규정. 여기서 형사소추 선행의 원칙이라는 건 먼저 이 사람 형사처벌 절차 밟아서 재판해갖고 유죄 판결 받아서 뭐 벌금징역이 나와야 그걸 먼저 하고 그게 먼저 결정이 나야 거기다가 이제 영업정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순서를 그렇게 정해놨다면 모를까. 그런 규정이 따로 있지 않는 한 이 사람이 유죄 판결 나와서 벌금징역을 받는 거와 받느냐 안 받느냐 그 확정 전에도 행정기관은 알아서 뭐 할 수 있어. 위반이라고 인정하고 영업정지 처분 먼저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자 그다음에 169쪽에 행정형벌의 특성과 가벌 절차 있죠. 자 여기 또 공부합니다. 우리 이제 둘로 나눠서 공부해. 행정벌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지? 뭐와 뭐로? 형벌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그 둘로 나눠서 검토를 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주로 많이 쓰이는 게 행정형벌로서는 징역형하고 벌금형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징역, 벌금으로 좁혀놓으면 행정형벌의 특성. 자 제목 1번 첫째 줄이 중요합니다. 행정형벌에도 뭐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요? 형법 총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형법은 모르지만 이제 형법은 형법 총칙이 있고 우리가 형법 총론, 형법 강론 이렇게 하겠는데 형법 규정을 보면 모든 죄의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에 대해서 기본 원칙을 정한 부분이 형법 총론. 그리고 이제 형법 강론은 각각의 무슨 죄마다 다 죄가 되는 요건, 어떤 벌을 부과한다. 이걸 따로따로 이제 다 죄마다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강론. 그 모든 죄에 관한 처벌에서 공통적인 사항을 정해놓은 게 총론이야. 그런가 하면 우리 형벌인 이상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우리 행정법에서 따로 어떻게 다르게 하도록 특별히 따로 정하는 게 없으면 형법 총칙을 따른다. 한 줄. 그 다음에 2번. 그렇지만 우리 행정법에서 좀 다르게 정한 경우들이 꽤 있다. 다른 점이 뭐냐? 쌍가로 2번 내려갑니다. 자, 범의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파트가 나오죠? 여러분 먼저 전제 지식이 자, 우리 형법에서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뭐 사형부터 징역, 벌금형 이 형벌을 부과하려면 이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결과만 갖고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범죄 행위를 했고 그 범죄 행동을 한 사람이 뭐가 있어야 돼? 자기가 이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걸 알면서 인식하면서 했다. 이게 고의야. 고의로 범죄 행동을 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처벌하고 과실. 이거 자기가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범죄 행위란 걸 알 수 있었는데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위반행위했다. 그럼 과실로 위반했다. 과실범이라고 그래. 그러면 1번에 뭐라고 썼어?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의로 법을 위반하는 자 있지? 고의라는 게 일부러가 그런 뜻이 아니고 알면서 자기 행위가 법 위반인 걸 알면서 위반했다 하는 고의범을 처벌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과실로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아서 자기 행위가 법 위반 행위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한 과실로 위반한 자는 법에서 따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하게 돼 있다는 거야. 1번은 외울 건 아니에요. 그냥 형법에서는 고의범만 처벌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과실범은 처벌하는 대로 따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한다. 그럼 우리 행정법에서는 그거가 좀 다른 특성이 있는 거야. 따라서 시험이 중요한 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을 중시합니다. 행정형벌의 경우도 자, 첫 번째 문장 행정형벌을 부과할 때도 위반자에게 뭐가 있을 때? 고의가 있어야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이게 일단 기본 원칙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위반 행위는 있는데 위반자에게 자기 행위가 위반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거나, 인식하지 못한데 과실, 잘못이 없다면 위반 행위라는 결과만 있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런데 형법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두 번째 줄. 다만 행정형벌에 있어서 과실로 위반한 자 처벌하는 거. 과실범은 형법과 다른 점이 있다. 과실범은 형법에서와 달리 과실범도 처벌한다 하는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셋째 줄, 해석상 법 규정을 해석을 해보니까 과실로 위반한 자도 처벌하라는 뜻이 명확하다면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이 중요. 그러니까 과실로 위반한 자 처벌한다는 규정이 형법에는 없으면 형법상으로는 처벌 못해. 근데 행정법에서는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법의 취지가 과실로 위반한 자 처벌하는 취지가 분명하게 나온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형법보다 행정법에서 과실범을 처벌하는 게 더 넓게 처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중요하고, 이걸 판례로 확인해 보자. 핵심은 다 끝난 거야. 2번 이건 판례로 확인. 1번 뭐라고 했어? 자,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그러니까 쉽게 하면 행정법 위반한 자 처벌하는 규정이라 하더라도, 그지? 뭐래? 명문 규정이 있거나, 이게 뭐냐면 과실로 위반한 자도 처벌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또는 뭐야?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 그지? 그러니까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뜻이 명확하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런 경우가 아닌 한 뭐야? 고의가 있어요. 여기는 포인트가 뭐야? 과실범 두 가지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는 거냐. 과실범도 처벌한다고 명문 규정이 있을 때 처벌할 수 있고, 명문 규정이 없어도 과실범도 처벌하라는 뜻이 분명한 경우에는 과실범 처벌할 수 있다는 말이 들어있는 거지. 1번. 자, 이렇게 전제를 깐 다음에, 이건 시험에 쓰이는 건 아닌데 그 1번 사건을 보니까 재밌어. 자, 1번 사건은 무슨 사건이야? 시험에 쓰이진 않아. 그러나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돼? 어이구야, 목욕탕 주인, 찜질방 주인이 지금 과실로 사람 죽였다고? 지금 법정에 세워진 거야, 재판에. 그러니까 봐, 어떤 사람이 목욕탕에 들어왔대. 목욕탕에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는 정문으로 들어왔어. 목욕탕에 들어올 때는 술 먹고 그러지 않았대잖아, 그지?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목욕탕에 들어와 있다가 주인 몰래 뭐 뒷문으로 목욕탕 나가가지고 어디 가서 술을 먹고 다시 뒷문으로 또 들어온 거야. 그러고서는 뜨거운 그 찜질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혈압이 막 올라가고 목욕탕에 죽은 거잖아. 그랬더니 이 목욕탕 주인, 이 술 먹은 사람, 목욕탕에 들어오게 했다. 이거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지금 과실로 사람 죽였다고 지금 형사 재판에 회부된 거야. 근데 결론은 무슨 판결 나왔어? 무죄야, 무죄. 그지? 그렇게까지, 그런 것까지 다 이 목욕탕 주인이 주의를 기울여야 될 의무는 없다. 그지? 주의 의무가 없으니까 주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처벌을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냥 여담. 자, 2번은 시험에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2번 중시. 자, 2번 판례는 쉽게 말하면 매연을 내뿜는 자동차 있잖아. 그 대기환경보전법이라서 매연을 일정 기준치 이상 내뿜는 자동차 운행자 처벌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렇지? 형벌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차의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매연을 너무 많이 내뿜는다고 지금 단속에 걸린 거야. 근데 이 운전자 뭐라 그래? 내 차에서 그렇게 심하게 매연이 많이 나오는 줄 몰랐다. 자기는 몰랐다는 거지. 그 달리 말하면 자기는 과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자, 법의 그 대기환경보전법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매연 내뿜는 차주인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취지가 명시적으로는 없지만 그 취지는 모두 포함된대.
과실로 자기 차에서 이렇게 매연이 많이 나오는 걸 모른 자도 처벌한다는 뜻이 들어있다고 해석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 첫째 줄에 보면 대기환경보존법을 만든 목적, 관련 규정의 취지 등을 다 고려하면 법이 정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를 배출하면서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법 규정은 뭐야? 응? 넷째 줄 끝에 알면서 위반한 고의범만 처벌하는 경우뿐만 그게 아니라 과실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과실범도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 해석상 과실범도 처벌 취지가 분명하다 보고 처벌한 거죠. 유죄로. 2번 중시. 자, 그러면 좀 넘어갔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상가로 3번의 제목이 위법성의 착오라는 제목이죠. 이거 보자. 우리 형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다. 자기가 하는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라고 뭐야? 응? 오인하고 한 행위는 그 오인을 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죠. 읽고 지나. 이걸 이제 위법성의 착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넷째 줄 결론 뭐야? 행정형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응? 그래서 1번 판례 공부하세요. 1번 판례 공부하면 자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데 이 영업 관련자가 뭐 했대? 담당 공무원한테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하려고 그랬더니 공무원이 뭐라고 대답해 줬대? 응?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거 허가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영업행위입니다. 그리고 잘못 알려줘서 상대방은 허가 안 받고 해도 되는 건지 알고 그렇게 영업을 했는데 이게 무허가 영업죄로 지금 걸린 거야. 응? 이런 경우 이 사람 무허가 영업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치? 자기 행위가 위법이 아닌 것으로 오인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1번 시험에 쓰인 판례. 자, 그 정도로 공부하세요. 그 정도 하면 될 거야. 1번만 잘 하면 돼요. 응? 그 다음에 맨 밑에 이번에는 네 번째 거 보자. 네 번째는 법인의 책임이지. 자, 일단 여러분 형법에서는 사람만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만 처벌해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잖아.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일반 이 사기업이지만 하나의 사람처럼 이 단체인 법인이 하나의 독자적인 권리 의무자잖아. 그게 하나의 한 사람의 사람처럼 독자적인 권리 의무를 갖는 자로 인정된 단체가 법인입니다. 응? 그래서 근데 거기 읽어보면 형법에서는 법인은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 써있죠. 형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응? 중요한 건 행정법입니다. 그렇지만 첫째 끝에 행정법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어? 예를 들면 법인의 대표자 또는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서 의무 위반 행위를 했다면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자뿐만 아니라 그 소속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이런 규정을 양벌 규정이라고 칭합니다. 양쪽 다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경우가 많다. 이게 특징입니다. 요거 밑줄. 그래서 자, 행정법에서는 법인, 예를 들어 회사의 사장, 대표이사, 또 회사의 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 위반 행위를 하면 그 실제 위반 행위란 회사 대표이사나 그 직원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 법인까지 같이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응? 자, 오른쪽에 2번. 이렇듯이 양벌 규정에 따라서 실제 위반 행위란 종업원뿐만 아니라 소속 회사, 법인까지 함께 처벌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형벌의 일종으로서, 이것도 행정형벌인가? 형벌의 일종으로서 영업정지 처분이나 이런 행정상 제재 처분이나 민사상의 불법행위 지금은 손해배상입니다. 그런 거하고는 성질을 달리하는 거다. 어디까지 형벌의 성격을 갖는 거예요? 2번도 중요. 자, 그리고 3번에 중요한 단어는 두째 줄 직접 책임이자 자기 책임. 요거 밑줄. 첫째 끝에
직접 책임이자 자기 책임이다. 과실 책임. 그러니까 회사 직원이 회사 업무에 관해서 법 위반 행위한 거 회사에게도 처벌을 한단 말이야. 회사가 직원을 받을 처벌을 대신해서 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회사가 직원을 감독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안 한 잘못에 대해서 묻는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법인 자기 자신의 책임이에요. 직원을 대신해서 지는 책임이 아니란 말이야. 꼭 주시하고요. 그리고 4번 한편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이런 규정들이 법 규정들이 수두룩했어요. 회사 직원이 회사 업무에 관해서 법 위반 행위면 회사도 무조건 처벌하도록 해놨었어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어. 아니 회사는 직원이 회사 업무를 제대로 하도록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감독 의무를 위반했을 때 게을리했을 때 그때나 처벌이 되는 거지. 감독을 제대로 했거나 안 했거나 안 따지고 무조건 직원이 잘못하면 회사를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고 있었던 것은 그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거야. 아니, 잘못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이게 책임주의라 그래요. 잘못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회사는 직원을 철저하게 감독해야 될 걸 다 해서 감독을 했음에도 직원이 위반하게 됐다. 그런데도 회사에게 무조건 처벌하는 거는 이건 문제 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바꿔놨어. 회사가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라고 인정될 때만 회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장 무슨 뜻인지 알겠죠? 4번 문장. 즉 첫째 줄 끝에 법인이 단순히 회사가 고용한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회사 법인이 종업원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법 규정은 뭐야? 이른바 책임주의 원칙이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위헌 결정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법들이 이 법인이 종업원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해 법인도 처벌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바꿨다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로 확인해 보자. 1번, 2번 되게 중요합니다. 자, 1번, 2번이 아주 중요하고, 자, 1번의 중요한 단어가 자치사무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의 중요한 단어는 위임사무, 기관 위임사무입니다. 요거 가지고 구별하는 거예요.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자, 1번 사례는 뭐야? 자, 예를 들어 이거죠. 인천시 소속의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이 뭐 하냐면 청소 트럭 운전하는 공무원이야. 근데 이 인천시 소속 청소차 운전하던 공무원이 어떻게 했어? 그 청소 트럭에다가 쓰레기를 너무 많이 싣고 도로를 운행하다가 적발이 된 거야. 도로관리관청으로부터 과적 운행. 이 도로 과적 운행하면 도로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단속해요. 그래서 그러면 실제 위반 행위는 누가 했어? 그 공무원이 한 거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그 청소차 운전자인 공무원이 위반행위. 그러니까 실제 위반행위라는 사람은 처벌 대상이야.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이 청소차 공무원을 감독을 해야 될 누구? 인천시 지방자치단체도 이 공무원을 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는 이유로 인천시 지방자치단체도 벌금형 같은 거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양벌 규정에 따라. 그래서 문제는 이게 지방자치단체 이 청소 업무, 청소 업무는 자치사무에 속하니까 자치사무는 누구의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 그러니까 지자체가 이게 책임질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그 문장 사건 뭐야? 자, 넷째 줄 끝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 청소 업무를 수행하던 중 뭐야? 도로법 규정에 의한 위반 행위가 이제 청소 트럭에 너무 많은 쓰레기를 싣고 운행하다가 도로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운전자인 공무원 처벌될 뿐만 아니라 그와 별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뭐야? 양벌 규정에 따라 그 공무원 관리 감독,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도 처벌 대상인 법인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벌금형 같은 거 부과됩니다. 1번 중요. 그러나 2번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수행한 사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본래 국가의 사무야. 거기에 무슨 사무가 나오냐면 첫째 줄 항만 순찰이죠. 지정 항만 순찰. 이거 지정이란 건 이제 항만으로 지정돼 있는 그다 국가야. 항만은 다 국가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항만 순찰 사무, 국가 사무인데 그 국가가 관리하고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 사무는. 근데 국가가 아마 이 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항만이 위치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예를 들면 뭐 목포항은 그 순찰하고 하는 업무를 목포시장에게 위임한다. 그러면 이때 목포시장은요, 목포시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의 하급기관의 지위에서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입장인 겁니다. 그 사무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 의무는 국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하고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 지방자치 자치사무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다 지자체에게로 돌아가는 거고, 근데 이거는 국가사무는 다만 그게 효율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된 사무, 기관의 사무. 이거는 국가 사무를 하급기관에게 넘겨가지고 처리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는 국가에게로 돌아오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요, 항만 순찰 사무는 국가 사무인데 국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처리하도록 위임이 됐다. 그러면 이건 기관 위임 사무인데, 근데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은 또 그 밑에 공무원 시켜서 이제 시켰는데 이 밑에 공무원이 위반 행위를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관련이 없어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관련이 될까? 국가야. 근데 국가가 국가 자기 자신을 처벌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건 문제가 안 되고 결국 지방자치나 이 위반한 공무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게 벌금형 이런 거 부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 2번의 차이 구별할 수 있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어떤 사무를 수행했는지에 따라서, 수행하다가 법을 위반했는지에 따라서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갈라졌다는 거죠. 그걸 중시한다. 1, 2번. 자, 그거 하면 돼요. 그러면 3, 4는 넘어가도 돼요. 자, 4번과 관련해서는 아까 한 거 확인하는 차원에서 172페이지 맨 위에 한번 읽어보자. 맨 위에 그냥 읽어보면,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 수행하다가 위반 행위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반한 종업원을 처벌한 것 외에 무조건 법인도 처벌하도록 한 양벌 규정은 문제 있다. 왜냐면 법인이 그 소속 종업원을 감독할 의무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를 묻지도 않고 무조건 종업원의 위반 행위가 있으면 무조건 법인도 책임지고 처벌받도록 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이라는 것에 어긋나서 위헌이다. 그지? 이런 얘기입니다. 다 법 바꿨다 그랬지 아까. 이제 종업원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라고 인정될 때만 처벌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꿔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 논점까지 하고 쉬면 되겠다. 자, 쌍가로 5번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라고 그랬죠? 그냥 읽어봅시다. 1번 형법은 실제 범죄를 저지른 자만 처벌합니다. 위반 행위자만을 처벌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절도를 했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어. 그럼 그 사람은 절도죄를 실제 한 사람 처벌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절도 행위를 하라고, 범죄 행위를 하라고 시킨 사람 있지? 이걸 우리가 교사범이라 해서 그것도 범죄 행위야. 남한테 범죄 행동을 하라고 시키는 행위도 범죄 행위. 그래서 교사범이라고 또 처벌해요. 또 그거 남이 훔치는 걸 망봐준 사람 있지? 밖에서 사람이 오나 안 오나 이거를 이런 거 또 그 방조범이라 해요. 도와주는 일.
이게 다 각각이 다 범죄야. 그것도. 그러니까 형법에서는 실제 범죄행위를 한 사람, 범죄행위를 시킨 사람, 범죄 행동을 도와준 사람 다 그 범죄자로 다 처벌해요. 응? 근데 어쨌든 형법에서는 의무 위반하는 행위자, 범죄 행위를 한 자만 처벌합니다. 응? 그런데 행정법은 좀 다른 점이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 여러분들 있잖아. 우리 예를 들면 13세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치자. 그럼 초등학교 6학년 애가 도로에서 요새 전동 킥보드 있잖아. 킥보드 타다 적발됐다. 그러면 13세 걔 애를 벌 줄 수 있을까? 형벌은 안 돼. 형벌은 우리가 지금 14세가 넘어야 형벌을 부과할 수 있어요. 우리가 형사 미성년자라는 용어 들어봤지? 그래서 만 14세 넘지 않은 자가 형법이 정한 범죄를 저지르고 해도 처벌 안 합니다. 대신에 뭐해? 뭔가 좀 죄질을 따져가지고 훈방 아니면 무슨 수강 명령 받고 그런 거 강의 듣고 이런 거 정도만 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좀 심한 애들은 우리 소위 소년원이라고 하는 거기다 이제 합숙시키면서 뭔가 이렇게 교화시켜서 내보내고 이런 거 정도 하지 감옥 보내지 않아요. 아직 너무나 미성숙한 청소년이라고 14세 미만 자. 근데 그거는 우리 또 형벌도 그렇지만 14세가 안 된 자가 뭘 위반하면 과태료도 부과 안 해요.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13세 된 원래 13세 어린이는 저것도 못해요. 전동 킥보드도 운전할 수 없어요. 전동 킥보드는 최소한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따야 운전할 수 있어요. 최소한. 자동차 운전면허 따면 당연히 운전할 수 있고, 원동기 면허라고 해서 오토바이 면허는 따야 최소한 있어야 돼. 근데 오토바이 면허는 16세부터 딸 수 있어요. 그럼 13세 된 애는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니까 당연히 13세 된 애가 전동 킥보드를 탔다. 그러면 그 무면허 운전입니다. 근데 그 애는 처벌을 할 수 없어요. 응? 그럼 무면허 운전 그러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애는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에 법이 누굴 처벌 대상하면 보호자. 그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 감독해야 될 입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보호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 해서 보호자에게 처벌을 해요. 그런 규정을 둔 게 이게 자기가 위반 행위를 실제 범죄 행동을 한 건 아닌데 그 행위자인 자기의 집에 보호 감독 받는 자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 그래서 그 부모를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특징이야.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했어? 첫째 줄 끝에 행정법에서는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자 말고 이외의 자를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둔 예가 많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서 그 법정 대리인, 예를 들면 부모를 처벌한다든지, 또 우리가 법인인 회사는 아니지만 우리 중국집 같은 데서 종업원이 뭔가 배달 업무와 관련해서 위반 행위를 했는데 그 고용주를 처벌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위반 행위자 이외의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를 처벌하는, 양쪽을 다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둔 경우가 많다. 이때 동그라미 2번. 이때 이 책임 묻는 것도 대신 책임지게 하는 게 아니라 보호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한 데 대한 자기 책임을 묻는 거예요. 자기의 과실. 또 중요한 단어, 자기 책임. 대위 책임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 판례에서 중요한 거 1번, 2번, 1번, 2번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1번을 보면 자, 양벌 규정이라는 얘기 나오고 영업주 나오고 그다음에 종업원 나오죠. 영업주는 고용주라고 표현해 주고요. 자, 법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종업원이 위반 행위를 하면 영업주도 같이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뜻이지. 그런데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종업원이 있는데, 그럼 첫째 줄에 뭐라 했어? 이 영업주를 처벌하는 건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뜻? 종업원이 처벌돼야 영업주도 처벌되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야. 그건 각각 별개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응? 따라서 둘째 줄 뭐라고 나왔어? 응? 독립하여 종업원이 처벌되는 것은 별개로 그 영업주 자기 자신이 종업원에 대해서 종업원을 잘못 뽑았다든지, 감독을 제대로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 때문에 처벌되는 거다. 별개의 처벌인 거지. 따라서 마지막 줄에 종업원의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종업원이 처벌되는지 여부와 영업주 처벌하는 건 별개다. 종업원이 처벌돼야만 영업주도 처벌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야. 종업원은 처벌되지 않더라도 영업주만 처벌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응? 1번 판례 잘 나옵니다. 시험에. 첫째 줄. 종업원 실제 위반 행위를 종업원이 했다고 하면 종업원이 처벌되는 거와 영업주 처벌하는 건 별개의 것이다. 응? 그러니까 종업원이 처벌이 되어야만 영업주도 처벌되는 그런 종속적 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별개다. 그래서 영업주는 종업원의 관리 감독을 지가 잘못한 데 대한 별개의 책임을 묻는 거다. 응? 그러므로 종업원은 실제로 처벌이 안 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영업주만 처벌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문장입니다. 1번 꼭 알아두고요. 그러면 또 2번은 어떤 사건이요? 여기 다단계 판매업이 나오네. 그런데 우리가 다단계 판매업에 여기 이로 나와. 다단계 판매업자 라고 부르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다단계 판매원 이렇게 나옵니다. 판매원. 네. 그런데 실제 위반 행위는 판매원이 한 거야. 우리 다단계가 보통 어떻게 해? 다단계가. 응? 다단계가. 이게 이제 이런 제시를 하지. 당신 밑에 몇 사람들만 이렇게 회원을 모으면 된다. 한 3사람만 모아오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물건 팔아. 그치? 이 사람들이 전기요도 팔고 하여튼 뭘 영업을 하고 물건을 팔면 여기서 판매 나오는 수익금의 일부는 자기한테 오고 일부는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고. 근데 여기서 그 진행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또 새끼를 친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또 자기의 어떤 수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이제 회원으로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물건을 팔아오면 어떻게 되죠? 이익 생기는 거는, 이익은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50% 먹고 이익의 50%, 여기가 20% 먹고 여기 10% 먹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새끼쳐 나가면 어떻게 돼?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그리고 제대로 관리만 해도, 가만히 있어도 통장에 돈이 계속 날마다 들어온다. 왜냐면 밑에서 계속 새끼쳐가면서 회원들 보시면서 계속 영업을 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돈 법니다. 그죠? 그러면서 성공한 사람이라서 통장에 억대 수입 찍힌 거 이런 걸 막 보여주면서 사람들 유혹해. 응? 어쨌든 우리 사촌 동생도 여동 사촌에서 젊었을 때 이거 빠져갖고 우리 엄마 돈까지 몰래 갖다 날려버리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 응? 참. 근데 자, 어쨌든 이거 가면 안 돼. 이거. 예. 근데 자, 다단계 판매원이 법 위반 행위를 했어. 실제. 그래갖고 다단계 판매원은 이제 실제 위반 행위니까 처벌. 근데 법 규정 보면 판매원뿐만 아니라 그 지휘 감독할 입장에 있는 말하자면 영업주도 같이 처벌하는 규정이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 판매업자까지 너도 처벌이야 하고 처벌하려고 했는데 이 업자가 반발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업자는 뭐라고 주장할까? 우리 다단계 판매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다 사장입니다. 자기 사업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자면 이 다단계 판매원이 나에게 고용되어 무슨 종업원 이치에서 영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응? 다 독립된 사장들입니다. 응? 자영업자들이에요. 그러니 이게 얘가 종업원이고 얘가 고용주 이런 위치가 아닙니다. 법은 이제 종업원이 위반 행위라면 고용주를 함께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는 게 판매업자의 주장이었어. 그지? 근데 법원이 다단계 판매 영업의 일을 다
이제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판매원은 판매업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영업행위를 한단 말이야. 응? 그런 점을 볼 때 이 관계는 마치 뭐야?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와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판매원이 위반 행위를 실제 한 경우 이를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는 판매업자도 지휘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으로 함께 처벌될 수가 있다. 이 판례입니다. 응? 그래서 1, 2번은 시험에 자주 쓰인 거고. 오른쪽에 자 여섯 번째 책임 능력이란 거 있지? 시험엔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상식선에서 가볍게. 형법에서는 자 넷째 줄에 뭐야? 그냥 읽고 지나가지. 형법에서는 우리가 형사 미성년으로 만 14세가 안 된 애는 처벌 안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 그래서 가끔 그거 나옵니다. 예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초등학교에서 6학년 교실인가? 얘가 막 뭐지? 누가 이게 뭐 약간 다툼이 있었는지 자기를 뭐 괴롭혔는지 이 남자애가 했다가 점심시간 되니까 집에 갔어. 집에 가서 칼 갖고 왔어. 과도 갖고 와서 자기 괴롭혔더니 가서 그냥 뒤에 가서 목을 찔러서 죽여버렸어. 얼마나 승질났으면 그랬을까 싶었는데 걔는 처벌 대상이야. 만 14세가 안 돼서. 응? 그죠? 네. 자, 단 그래서 부모가 손해배상,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그 애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자의 행위나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는 상이 항상 상태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항상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있는 자, 응? 이런 사람, 이런 상태에서 하는 행위는 처벌을 안 한다. 그리고 심신미약, 또 청각이나 언어에 장애 있는 사람의 범죄행위는 형을 감경해주도록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자, 행정법에서도 이 벌을 위반행위라는 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형법 총칙이 정한 대로 갑니다. 하지만 마지막 줄에 행정법에서는 이러한 형법이 정한 규정들을 배제, 그러니까 그대로 안 따르고 다르게 정한 경우들이 간혹 있다는 겁니다. 응? 시험은 잘 안 내니까 그 정도 보세요. 자, 기타도 거의 안 나옵니다. 행정법에서는 형법이 정하고 있는 공범에 관한 규정, 경합범에 관한 규정, 누범, 장량, 감경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형법과 달리 교사범을, 남들 범죄 행위 하루 부추기고 시킨 사람 있지? 교사범을 실제 범죄 행위한 자와 똑같은 정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경우도, 이런 게 좀 특별한 예외 규정들이 있긴 있다는 겁니다. 자, 시험은 여기 쌍가로 5번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있죠? 거기까지 해서 주로 나옵니다. 응?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이제 마지막 주제, 처음은 절차와 그다음에 과태료, 질서벌 해서 하죠. 자,